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조직위와 대구시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고,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와 일반교통 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를 무더기로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소수 이익 집단의 민주주의라는 대구시와 오만 불통 행정이라는 시민단체가 맞붙으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선 8기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의 뜻을 모으고 헤아리는 노력 절실해 보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안동은 현재도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부터는 더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곳 주변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돌풍도 불겠습니다.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성구는 의성조문국박물관이 발굴기관인 한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국가기록문화재 2157점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 2016년 국가기록문화재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7,300여 점을 인수했는데요. 또 지난 2017년 2,600여 점의 유물을 인수한 이래 9,500여 점을 보관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인수되는 유물은 중앙선 도담에서 영천 간 복선 전철 제10공구, 제12공구 내 유적에서 출토된 걸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발굴 조사 후 지난해 국가기록을 거쳐 올해 조문국 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성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갑주가 출토된 것이 특징이고, 이외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한 완형의 토기와 쇠도끼, 쇠낫 등이 다수 출토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인수한 유물은 오는 2024년 특별기획전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주춤했던 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 크겠는데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변 등에는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포항 지역 내 유통수산물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수산물 방사선 검사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 모니터링에 들어갔는데요. 모니터링 대상은 포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27건과 유통되는 수산 가공품 23건 등이었고,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방사선 검사의 지표로 삼는 요오드와 세슘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검사 주기와 빈도를 늘리고 시민 모니터링 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생산자 단체나 수산물 가공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맞춤형 위생검사도 하고 다음 달부터는 해수 방사선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검사 결과를 앞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의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14일 새벽부터 반려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50에서 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11일 독도교육 강화 및 울릉도 독도 탐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실무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울릉도는 전국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충분한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직접 가보고 가치를 몸소 느끼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울릉도 독도 역사 체험 홍보 영상을 제작했고 울릉도의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2박 3일 수학여행 일정 표준안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해 손쉽게 울릉도에 올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요. 울릉도 독도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위한 독도 특강,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사전 답사를 위한 교사 팸투어 등 수학여행단 유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접근성이 확보돼 전국 학생들의 울릉도 독도 탐방 활성화와 더불어 울릉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과의 교류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임무를 시작한 경북 닥터 헬기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033회 출동해서 2,863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들을 함께한 김권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안동병원 응급의학과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3년 7월부터 10년째 닥터 헬기를 탑승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경북 닥터 헬기 출범 원년 멤버신 건가요? 네. 제가 13년 6월에 안동병원에 왔는데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예. 네, 경북 닥터 헬기는 13년 7월 4일부터 임무를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닥터 헬기는 2011년도에 도서 지역인 전남과 인천에 처음 배치되었고 산간 지역인 우리 경북 안동병원과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함께 출범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섬 지역이 많은 전남, 인천과 달리 산악 지역이 많은 경북에 출동 사례가 많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실제 운영 결과 가장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한 몇 번 그 출동을 하신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355회 출동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1년 동안 매일 거의 그 닥터 헬기를 타고 나가신 건가요? 예, 이거 뭐 1년 300 거의 매일 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10년 네. 동안 355회라. 아, 그러셨군요. 그 안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계신 의료진들 모두 닥터 헬기에 탑승하시는 건지 아니면 닥터 헬기에 탑승하는 의료팀이 따로 이제 조직이 돼 있는 건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총 19명의 전문의 과장님들이 계신데요. 닥터 헬기는 10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은 헬기 탑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과장을 비롯해 항공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헬기 운항을 담당하는 헬리코리아 기장님, 운항관리사, 정비사님, 지원인력 등 30여 명이 매일매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의료팀은 독립조직이 아니라 순환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요. 헬리코리아 소속 선생님들은 의료팀과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그 출동했던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뭐 무섭다는 생각보다 네. 약간의 설레임과 흥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설레임이 있었다, 흥분됨이 있었다. 막상 타니까 좀 두렵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네. 그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무섭지는 않고 약간의 예. 멀미감, 그 정도. 자, 그렇게 해서 경북 닥터헬기가 지난 10년 동안 총 3,033회 출동해서 2,863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을 했는데 여러 환자와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상황이나 환자가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 줄이기 위해 13년도에 임무를 시작한 경북 닥터헬기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033회 출동했습니다. 네. 3,000회 이상 임무 수행은 우리나라 8대 닥터헬기 중 경북 닥터헬기가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헬기로 이송되는 환자분들 대다수는 긴박하고 극적인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라면 포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네. 하복부의 건축자재 철근이 관통해 출혈이 많고 장기 손상이 예상돼 매우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병원까지는 육로로 한 50여 분 소요되고 추락으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이기 때문에 119 대원이 경북 권역 외상센터인 안동병원에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했었습니다. 네. 닥터헬기는 20여 분 만에 현장으로 날아가서 대량 출혈 위험성으로 몸에 박힌 철근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헬기로 이송하였고 이분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받고 무사히 퇴원한 환자가 이 경우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잘 회복이 되셨군요. 닥터헬기는 당연히 보통의 헬기와는 다르겠죠? 어떤 면이 다릅니까? 예. 닥터헬기의 공식 명칭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입니다. 소방 헬기, 해양 헬기 등도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는 있지만 닥터 헬기 이름 그대로 즉 닥터 의사가 탑승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닥터 헬기는 전문적인 응급 의료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직접 탑승하여 응급 환자를 기내에서부터 전문적인 응급 치료를 하면서 응급의료 기관까지 신속하게 항공으로 이송하는 즉 환자에게 날아가는 응급실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닥터 헬기 내에서 심폐소생술, 기계호흡, 기관절개술, 흉관삭관술, 정맥로 확보, 그리고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헬기 이송 중에 병원과 교신하여 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준비를 할 수 있어 네.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에게 날아가는 응급실 이 말이 가장 좀 축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닥터 헬기는 주로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하나요? 주로 골든타임 환자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닥터 헬기는 치료 시간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외상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나 육로 이송이 효과적인 환자분들의 요청에는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중증 또는 경증 등 의학적 판단은 요청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 경북 닥터 헬기가 지난 10년간 이송한 환자의 주요 유형을 보면은 골절 출혈 등의 중증 외상 환자가 25.6%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응급 뇌질환,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가 22.4%,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 환자가 14.8%였습니다. 예. 그 밖에도 호흡곤란, 임산부 등 기타 중증 응급 환자들을 이송 치료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중증 응급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네. 닥터 헬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닥터 헬기는 의료적 지식을 갖추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진료한 의사 선생님들이나 119 구급대원 또는 닥터 헬기 출동 요청자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 종사자 및 경찰분들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안동병원에 닥터 헬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닥터 헬기 운영 시간은 네. 시간은 정해져 있겠죠? 24시간 계속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운영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휴일 없이 365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동 시간대를 분석해 보니까 오전 5시 24분이 가장 이른 시간이었고 네. 오후 6시 45분이 가장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밤이 깊어도 깜깜한 밤에도 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야간 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출부터 일몰까지입니다. 예. 하루에 2번 이상 출동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하루에 2회 이상 출동한 적은 많고요. 가장 바쁘게 임무 수행한 경우는 2019년 5월 3일인데 네. 이날은 총 6회나 출동했습니다. 어. 예, 그 외에도 하루에 5회 출동도 3차례 있었고 1일 4회 출동도 7차례 정도 있었고 한 번 출동으로 2명의 환자분을 동시 이송한 사례도 7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출동하면 그러면은 현장에는 얼마 만에 그럼 도착이 가능한 건가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경북 전역에 출동했는데 환자분이 기다리는 인계점까지 평균 19분 13초 걸렸습니다. 아. 예. 지역에 따라 도착 시간이 차이를 보였는데 안동병원을 기준으로 비교적 가까운 의성, 영주, 예천 지역이 10에서 13분 소요가 되었고 예. 문경, 봉화, 청송, 영양, 군위 지역까지는 14에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또 상주, 구미, 영덕, 칠곡, 청도 지역은 16에서 19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예. 비교적 거리가 먼 울진이나 포항, 영천, 김천, 대구, 성주 지역은 20에서 27분 이후 환자분을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일반인과 달리 응급 환자에게 골든타임은 생사를 결정하거나 후유장애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따라서 현장 도착 즉시 응급의료가 시작되는 닥터 헬기는 중증 응급 환자의 예방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헬기라서 또 뜨고 내리는데 제약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착륙 지점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임시로 정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헬기는 아무 곳에서나 이착륙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와 닥터 헬기가 만나는 지점을 지역마다 정해 놓았는데 이를 인계점이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는 18곳의 전용 착륙장과 97개소의 인계점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인계점은 주로 응급 환자의 이송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이 많은 주요 지역은 전용 착륙장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각 지역별로 공터나 운동장 등의 인계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네네. 10년 동안 닥터 헬기에 탑승해서 수많은 환자를 구하면서 참 많은 보람과 함께 어려움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끝으로 바라는 점이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굳이 어려운 점을 말하자면 민원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민원이요? 예, 닥터 헬기 인지도와 이해가 커지면서 요즘 거의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헬기 소음 민원으로 전국의 닥터 헬기 운영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농작물을 햇볕에 말리느라 인계점에 농작물을 깔아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북도랑 지자체 협조로 재발 방지가 잘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닥터 헬기는 응급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간혹 닥터 헬기를 민간 앰뷸런스처럼 오해해 서울, 대구, 부산 등지로 이송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는 헬기 운용 목적에 벗어나는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쪽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앞으로도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권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었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진이나 영상이 기본이고요. 또 하나 그 지역의 기념품을 소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7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인 명장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나전
나전칠기 명인과 함께하는 자개 연필꽂이 만들기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이 자개가 조개 껍데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다란 조개 껍데기를 여러 방법으로 가공을 하면 학이나 나무 등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명인이 미리 준비해준 자개 재료 모양은 대구를 상징하는 여러 문양들이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천년기념물 1호가 뭐예요? 천년기념물 1호는 저기 동구에 가면은 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도동 축백수림이 천년기념물 1호예요. 여기 문양 중에 도동 축백수림 잎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타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축백수림 잎이에요. 도동 축백수림 천년기념물 1호. 오늘 여기서 배워가면 안 잊어먹겠죠? 세이도 나뭇잎 만들어 볼래? 나뭇잎 찾아. 여기 나뭇잎 여기서 찾아봐. 여기 있어. 오리 올릴 거야? 오늘은 또 뭐 올릴 거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공예 중에 낮은 칠기를 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명장 이종윤이라고 합니다. 낮은 칠기는 조개 껍질을 얇게 종이장처럼 갈아낸 자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양을 세공하고 그 기물에 표면에 붙여서 오칠을 여러 번 바르고 자개등 위에 칠을 긁어내고 광내기를 하여 마무리를 하면 낮은 칠기가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공방에서 작업은 물론이고 개인전, 회원전 기회가 될 때마다 낮은 칠기 홍보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은 칠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공예를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견디면서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고 전시를 하고 제자들의 전승을 지도하면서 보람도 있고 낮은 칠기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명인 명장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명인 명장과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만든 작품도 소장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참여한 시민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원래 자개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자개 공예 수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면 이런 디자인 자개나 좀 모양 있는 걸 만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주시니까 좀 더 쉽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힙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할머니 집처럼 꾸며지고 그 소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이고 이제 점차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 공예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이런 기회로 좀 많은 분들이 접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랑이 인스타로 이렇게 확인하다가 이게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게 같이 저희는 체험하는 거 워낙 좋아하고 대구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거라서 저희는 이게 가족끼리 다 지원하게 됐고요. 낮은 칠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도 자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좀 더 이해도 쉽고 제 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추억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설명 들었는 것처럼 대구에도 이렇게 성당도 유명하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천년기념물이 저희 대구에 있다는 게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게 도동에 있는 요 나무도 알게 돼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저희 집에도 하나씩은 장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거 어렵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간접적이나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나 역사를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재와 대구의 상징을 명인과 함께 만든다는 게 참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열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열리는데요. 아쉽게도 참가 신청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체험 프로그램은 10월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9월 중순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한정희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명인명장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전통 제품들을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중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는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시작은 자개 연필꽂이 만들기로 시작해서 나무 호루라기 만들기, 모시모배 만들기, 나무 접시 만들기, 그리고 가오리 연, 사과 향수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부채 만들기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명임연장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작품들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리고 귀품 있는 제품들이나 그게 저희 MZ 관광객들에게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대중화할 수 있고 쉽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체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7월 수업뿐만 아니라 10월 수업까지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각 작품들은 대구를 맞춤형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작품들로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윤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대구시 투자 유치 4조 5천억 원의 내실을 따져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대구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대구시 경제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 보도자료 내용 중에 1년간 4조 5,22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 어떤 내용의 투자유치인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1년간 4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 이 보도자료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대구시는 과거 10년의 성과를 1년 만에 이뤄냈다. 이런 표현도 제목에 달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요.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간 총 21개사 4조 5,227억 원을 유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코스닥 시총 3위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LNF, 국내 1위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텔레칩스,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프랑스 발레오, 미국 보그워너 등등의 5대 미래 신산업 분야 앵커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유치 성과가 두드러진다고 썼습니다. 네. 이런 성과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 설치가 바탕이 됐다고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 행정과 사후 지원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큰 성과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큰 성과이긴 하지만요. 보도자료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이 취재 결과 4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3조 원 규모의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여건상 전망이 불투명했고요. 네. 그 외 여러 투자 내용 중에도 아직 협약을 체결한 단계거나 협약 전부터 예정된 투자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중에서 3조 원 투자의 내용은 뭔가요? 네, 이 3조 원 투자 유치는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에 이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화자산운용이 3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대구시 산업단지의 지붕 및 유유부지에 태양광 1.5기가와트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책임 시공은 대기업이 하고 현장 시공은 대구의 지역업체가 맡는다는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공장의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게 되고요.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무상 설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인 SRS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규모와 상관없이 제대로만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 화두인 시점에서 대구가 이런 산업단지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선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매력적인 도시로 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대구시가 밝힌 투자 효과는 태양광 1.5기가와트 발전시설 설치, 그리고 태양광 보급률 전국 1위, 지역 시공업체 매출 1조 원 증대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런 효과들을 설명하면서 지역 내 고용 유발 효과도 2만 8천 명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대구시가 투자 유치 발표 당시 내놓은 프로젝트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협약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실제 계약은 목표치에 한참 미달인 상황입니다. 목표치에 미달하고 아직 사업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대구시가 프로젝트 목표로 삼은 이 발전 용량 1.5기가와트는 대략 원전 1.5기의 생산량과 같습니다. 매우 많은 용량인데요. 네. 태양광으로 1.5기가와트를 생산하려면 1,50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이를 SLS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구 내의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8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SRS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262개입니다. 대구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9,700여 곳이고 이 중 목표치인 80%는 7,000여 개인 걸 고려하면 이 목표치의 3%가량인 셈이죠. 네. 또 투자 유치 금액으로 단순 환산하면 900억 원 수준이지만 이 현장 실사를 완료한 업체는 이 262개 중에서도 172개, 설계까지 완료한 업체는 141개에 그칩니다. 이 설계가 보류된 업체도 47개가 있고요. 따라서 실제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발전 사업 허가 완료된 업체는 5개, 그리고 이 중에 착공에 들어간 업체는 1개입니다. 아직 업체들의 홍보가 좀 덜 된 건가요? 네, 그런 설명도 하고 아직까지는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SRS 측은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면서 의향서를 받은 이후에 상세 설계 및 구조 검토, 안전 진단이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이 대구 내 산업단지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도면이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실측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비용이나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펀드가 빨리 진행돼서 자금이 투입되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펀드가 한화자산운용이 조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 3조라는 투자 유치 규모는 이 한화자산운용이 조성하는 펀딩 규모인 만큼 펀드 조성 상황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 3조라는 투자 유치 규모는 한화자산운용이 조성하는 펀딩을 말하는 건데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 펀드를 조성하는 상황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대외적인 분위기 탓인데요. 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올해 1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네. 특히 상반기에는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를 전수조사하면서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을 했죠. 따라서 반태양광 정책 기조에 이 펀드 조성 상황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특히 태양광 산업이 정부 정책이 70%, 금융이 25%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술력이나 지자체의 의지 같은 주변 여건은 나머지 5%에 해당한다는 뜻도 됩니다. 네. 따라서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는 태양광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대구시가 밝힌 4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중에서 3조 원 이 태양광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구시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작은 성과는 아닌데요. 이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취임 1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 투자 유치 현황은 18개사 5,380억 원이었습니다. 이 민선 8기의 취임 1년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죠. 그러네요. 지난해 11월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18개사 중 4개사 45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포기가 됐고 이 중 2개사는 투자 협약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착공을 예정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조 원 태양광 프로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 투자 유치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이 투자 협약이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협약은 투자를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네. 이 개별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약속에 대한 강제 사항은 대부분 없습니다. 이 앞서 민선 7기 사례들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자를 약속한 이후 협약이 체결되었어도 체결 후에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지난 1년간 맺은 투자 협약 21건 중 준공된 사례는 2건, 1.2% 수준이고요. 착공이 들어간 건 6건입니다. 이 한화 자산운용에 방금 말씀드렸던 태양광 프로젝트를 예외로 하면 대구시의 투자 유치 규모는 1조 5,227억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착공이 5건, 준공 2건만 보면 실제 기대하는 규모만큼 투자가 이루어진 건 9,1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이 준공한 기업은 메가젠 임플란트, 미래 첨단 소재 등이고요. 착공에 들어간 기업은 발레오, LNF, 아쿠아웍스 그리고 구영테크 등이었습니다. 네, 준공한 기업도 분명히 있긴 하네요. 네, 이 메가젠 임플란트의 236억 원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계획해서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사례인데요. 지난해 9월 메가젠 임플란트의 이 공장 설립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당시에 대구시는 올해 9월 조기 착공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메가젠 임플란트는 대구시 협약 이전에 이미 이 공장 설립을 예정했고 3월에 이미 공장으로 쓸 폐공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네. 메가젠 임플란트 측은 공시에 나온 대로 부지 매입은 협약 전이고 폐공장을 허물고 공사를 한 게 아니라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수선을 했다. 그리고 부지 매입 이후에 대구시와 논의하던 중 행정적 절차 간소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협약을 맺은 것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완전 새로 지은 게 아니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다. 본사에 있던 공정이 꽉 차서 일부 장비를 옮기고 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즉시 실행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바로 가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대구시의 투자 유치 내실을 좀 따져봤는데 취재를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네, 개인적으로 이 경제 정책만큼 연속성이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되는 건 빨리 접어버리는 결단만큼 될 만한 거는 좀 밀어주는 진득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요란한 성과 잔치보다 실제 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이 내실 있는 투자 유치의 내용이 정확하게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난다면 뭐 개인의 성과가 아닌 대구시의 공이 되겠죠. 네. 이 민선 8기의 남은 시간도 정확하게 따지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군의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 대구로 편입되었죠. 오늘은 군의군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삼국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하면 책 이름 자체는 아주 친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의 역사와 설화를 모아서 일연대사가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1281년에서 1283년 약 13세기 말 아주 오래되었죠. 네. 총체적인 우리 민족 문화의 유산의 어떤 원천적 보고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국보 제30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네요. 예,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5권 2책으로 구성된 역사책인데요. 일연대사께서 이제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집필한 144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대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대사는 당시 국존 즉 국사의 자리에 오른 고려 최고의 성녀입니다. 경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그래서 경산에 삼성현이 있는데 그 삼성 중에 한 분이 일연입니다. 아. 예. 그리고 대구 비설산에서 쭉 그 수련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군이 인각사에서 인각사는 선덕여왕 때 이제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인데요. 그곳에서 삼국유사를 완성한 후에
이제 입적을 하셨죠. 예. 근데 흔히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일단 삼국유사는 일연대사 개인이 만든 책입니다. 또 삼국사기는 정부에서 만든 책이죠. 나라에서 만든 책이죠. 예. 그래서 둘 다가 가지는 공통점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것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국사기는 나라에서 만든 역사책이고 삼국유사는 일연대사 개인이 지은 책입니다. 네. 그 차이점으로는 이제 이 삼국유사에는 당군 이야기가 있고요. 고조선 이야기가 있고 가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 풍속, 종교 문화 아주 기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없는 많은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국유사와 군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삼국유사는 이제 대구 비설산에서 수도를 닦던 일연대사께서 삼국유사를 쭉 집필하시다가 군위군에 있는 삼국유사면에 있는 인각사라는 절에서 최종 편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가치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군위군의 브랜드 슬로건이 삼국유사의 고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삼국유사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삼국유사면에 있는 네. 군위 인각사에서 최종 네. 편찬돼서 정말 그렇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네요. 네, 네. 삼국유사 관련 사업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삼국유사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름이 삼국유사면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고로면이라는 면이었었는데 인각사가 있고 삼국유사를 통해서 더 시너지를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이 고로면에서 삼국유사면으로 개칭이 되었고요. 또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삼국유사 관련된 지식을 겨루는 삼국유사 골든벨 퀴즈 대회가 있고요. 또 삼국유사와 관련된 마라톤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군위에 삼국유사 테마파크도 있잖아요. 네, 국내 유일의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이 삼국유사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양한 전시 기법이라든지 어떤 독창적인 조형물로 구현해 놓은 삼국유사 체험 여행의 1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가 최종 편찬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인연이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는지요? 예, 대구에 있는 달성군 하원읍에 볼일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과거 고려시대 일연대사가 주지로 임직했던 인흥사라는 절이 있었는데요.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일연대사가 이곳에서 삼국유사의 기초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죠. 인흥사에서요? 네. 네. 삼국유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왕력이라는 것인데 이 왕력이라는 것은 신라시대 박혁거세부터 고려 왕건에까지의 어떤 왕들의 연프를 정리한 것인데요. 이 토대가 바로 대구에서 진행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대구가 삼국유사의 시작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은 대구가 이제 삼국유사의 시작과 끝이 다 이제 인연이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시작이 달성군에 있는 하원 볼리리에서 삼국유사를 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군위와 대구가 하나가 된 현재 보면은 삼국유사의 시작도 마무리도 모두 이제 대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네. 네. 시작은 군위는 아니고 네. 달성군 화원 본리에 있는 인흥사에서 시작을 네, 했고 또 마무리는 군위 인각사에서 네. 완성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 좀 100여 개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잘 아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당군 신화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만파식적, 또 연호랑 세원녀, 서동녀 같은 수없이 많은 삼국유사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 신화도 삼국유사를 네. 통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유일하게 그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역사도 삼국유사에만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의 도서로도 나오고 영상 영화로 재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유사 속의 많은 콘텐츠가 문화산업의 어떤 원천 콘텐츠로서 엄청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좋아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소설과 애니메이션 이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동녀라든지 연호랑 세우녀, 만파식적, 단군 신화 네. 같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에게 전해진 네. 거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이나 이웃집 토토로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원작도 일본의 우리나라 삼국유사와 같은 그런 고서기 일본의 어떤 그러한 책에서 그 원천적 영감을 얻어서 나온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드라마 주몽이라든지 선덕이왕 이런 부분들도 삼국유사에서 더 많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국유사를 통해서 뭐 당구신화나 서동요 같은 경우도 지금 콘텐츠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뮤지컬로도 나오고요. 드라마로도 나오고 또 드라마에서 성공한 부분들이 뮤지컬로 이어지는 영화로도 이어지는 그래서 뮤비컬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나오고 있죠. 뮤비컬.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의 소스에서 여러 소스로 번지는 네. 그런 원소스 멀티유저 이런 전략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서 시작됐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삼국유사가 우리 지역에서 네. 시작과 또 끝,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됐다는 점, 네.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의미와 가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자, 우리가 보면은 삼국유사에는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서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네. 예. 근데 우리에겐 삼국유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국유사가 우리 민족의 정서가 풍부한 책이자 한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려주는 보물이라서 매우 가치가 큰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잡지 소년을 창간한 육당 최남선이 만약 나에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한다면 네. 나는 서슴지 않고 삼국유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그 삼국유사가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상당히 진솔합니다. 그리고 대중성이 있고 또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과 중요도, 진솔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연이라는 또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더 민중 그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연 대사가 또 직접 뛰면서 현장에서 대왔던 부분을 전문가에게도 들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에는 많은 감성이 있고 이미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시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문화가 이제 지역 경쟁력,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삼국유사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런 고전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럼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우연이랄까 하는 부분이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번역 문화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네. 그 번역을 한 이윤기 씨도 군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연관이 많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삼국유사에 대한 더 재조명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립 정보 클립.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대구 행복기숙사 강당에서 제8회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열립니다. 포럼에서는 폭염과 도시, 폭염과 쿨산업 등 주제 세션과 기조 발제가 진행되고 자전거를 타고 폭염 대응 현장을 탐방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대구는 국내에서 폭염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 폭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 중구가 영남대로 과거길에 벽화 보수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로 과거길은 조선시대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에 문경세제를 넘기 위해 쉬어가던 영남대로의 요직, 양형시 인근을 표현한 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장 탈락, 박리 등으로 낡고 지워진 벽화에 밑그림과 채색 작업을 하고 트리가트만의 입체감을 살려서 영남대로 과거길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과거길에는 벽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만들었으니까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2023년 박물관 길이의 인문학 2부 경상가면과 대구 읍성 따라 대구 역사 속으로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8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어린이와 동반가족이 경상가면과 대구 읍성을 주제로 한 엽서카드, 토퍼 꾸미기 체험 등을 할 수 있고 8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중고등학생이 대구 읍성과 사람들을 주제로 에코백 상상화 그리기 체험과 전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대구 근대역사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오늘부터 신라 월성연구센터 전시동에서 월성해자와 그 주변의 환경을 생생한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실감 월성해자 전시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전시 영상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상 속 동식물 일부분이 부각되거나 움직이도록 흥미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경주 월성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식사를 하다가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리면 밥을 입에 넣고 한꺼번에 삼키라고 말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은 올바른 해결법이 아닙니다. 식도가 긁혀 다치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밥을 먹다 가시가 걸렸다면 입을 크게 벌리고 불빛을 비춰서 목구멍을 봐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위치라면 타인이 집게나 핀셋 등으로 뽑아낼 수 있지만 가시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목 위쪽에 이물감이 있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5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0에서 80mm고요.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